자, 이제 다음 단원은 4단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제가 거꾸로 간다고 했어요. 5단원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6단원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4단원은, 사회문화에서 4단원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사회 불평등과 관련 있어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자, 요거와 이제 관련 있는데, 자, 여기에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이것도 수능 100%입니다. 자, 일단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무슨 이론과 계급 이론이 있고요. 자, 계층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2018년도 수능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자,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자, 계급 이론은 누가 주장을 했냐면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어요. 마르크스가. 그쵸? 계층 이론은 베버가 주장을 했고요. 자, 계급 이론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이거 하나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 생산수단이라는 건 경제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요인 하나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지배계급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피지배계급 이렇게 부르는 거죠. 피지배계급. 자, 다른 말로는 여기는 부르주아, 여기는 프롤레타리아, 여기는 자본가, 여기는 노동자, 그쵸? 여기는 유산계급, 여기는 무산계급,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는 딱 느낌이 어때요?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계급은 이거는 갈등론 입장이에요. 갈등론. 마르크스가 사회주의고 갈등론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배계급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사회 구조나 제도를 만들어서 피지배층한테 억압 강제하는 구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어떤 대립 갈등적 요소를 중시하는 게 바로 계급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층 이론은 베버가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희소가치. 자, 사회적 희소가치라는 말은 뭐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양이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지위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부라는 게 있어요. 이 부는 결국은 경제적 요인으로서 계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땐 계급과 계층 같지만 실제로는 이 계급의 요인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계급 이론에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요소로 보면 이건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겁니다. 계급 이론은 계층 이론의 한 요소이다. 이건 정치적인 거, 이건 경제적인 거, 이것은 사회적인 거 등등등등등. 그쵸? 이런 거의 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계층 이론에서 봤을 때 계층 이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 배분이죠. 그쵸? 불균등 배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상류층, 여기는 중류층, 여기는 하류층.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계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또는 경제적인 어떤 계급, 부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상류,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중류,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하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그쵸?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제일 적은 사람 100등, 99, 98, 97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연속적 개념이고 서열화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얘는 딱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계급 귀속 의식이 강합니다. 얘는 내가 상류, 중류, 하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소속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계층 귀속 의식이 강하지는 않죠. 그쵸? 이런 것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다원론이고 얘는 하나로 보니까 일원론이다. 뭐 이런 거에서 계급과 계층과 관련 있는 문제가 2018년 수능에 출제됐어요. 이거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게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 출제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쵸? 이게 이론이죠.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이제 관점이 있어요. 관점. 자, 이 관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는. 그럼 관점에는 뭐가 있냐? 사회 계층화기 때문에 이건 거시적 관점이 돼서 기능론하고 기능론적 관점과 바로 무슨 논적 관점이 있다?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예요. 이거는. 자, 뭐냐면 바로 의사와 환경미화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환경미화원. 이 예를 한번 그대로 써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사는 많은 보수를 받나요? 적은 보수를 받나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의사는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 자, 환경미화원은 의사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이해해주면 쉽습니다. 자, 기능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계층화라는 것은 상류, 중류, 하류가 나뉘어져 있는 현상이잖아요. 자, 기능론에서 사회 계층화는 뭐냐면 얘가 봤을 때 사회 계층화는 이거예요. 사회 계층화는 보편적이다. 어떤 사회도 있다. 어떤 사회도 존재한다. 보편적인 현상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 보편적인 것은 어떤 사회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 기능론에서는 왜 이렇게 볼까? 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것은 직업에는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자, 기능론자들은 직업의 중요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보수를 주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받도록 사회 구조나 제도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중요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는 많은 보수를 받고 누구는 적은 보수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류, 중류, 하류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기능론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사와 환경미화원은 직업의 중요도 차이 때문에 의사가 많은 보수를 받고 환경미화원은 적은 보수를 받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상류층이 되고 환경미화원은 적은 보수를 받다 보니까 하류층이 된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직업의 중요도 차이 때문에 라고 기능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이 갈등론자들인 거죠. 그쵸?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 계층화는 기능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회든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상인 것은 인정을 해요. 현상이지만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죠?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얘네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일단 얘네들은 기능론을 반박합니다. 뭐라고? 직업은 귀천이 없고 중요도도 차이가 없다. 의사가 사회에 필요한 거나 환경미화원이 사회에 필요한 거나 똑같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직업의 중요도에 따른 임금 격차 그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는 많은 보수를 받고 환경미화원은 적은 보수를 받도록 제도나 법을 내가 동의한 적 없다. 이게 얘네들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얘네들은. 그러면 왜 얘네들한테 다시 질문해볼까요? 얘네들 질문하겠죠. 그러면 왜 의사는 많은 보수를 받고 환경미화원은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느냐라고 갈등론자들한테 질문을 하면 갈등론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층이 의사 집단이고 그 의사 집단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사회 구조나 제도, 법을 만들어 놓고 환경미화원은 적은 보수를 받도록 구조나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사회 구조나 제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득권층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구조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사회 구조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갈등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잡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떤 그 맥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얘네들은 사회 계층화라든지 또는 차등 분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거잖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볼까요? 이런 거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기능론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자, 얘네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누구는 많은 보수를 주고 누구는 적은 보수를 주는 것이
기능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나도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서 성취 동기를 자극을 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갖고 자기의 어떤 기능을 획득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는 장치들이다. 즉 누구는 많은 보수를 주고 누구는 적은 보수를 주는 것, 계층화가 돼 있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게 기능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봤을 때 갈등은 뭘까요? 얘네들이 봤을 때 갈등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균형이 깨진 것일 뿐인 거예요. 굉장히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능론자들은 부정적이잖아요. 갈등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갈등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자, 사회 계층화라든지 차등 분배, 이것이 바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런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계층화가 돼 있는 것, 상중하가 나뉘어져 있는 것, 차등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다. 사회 발전의 걸림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들은. 네. 그리고 오히려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얘네들이 봤을 때는 항상 존재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한다? 문제를 드러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면 그만큼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즉 갈등론자들이 보는 갈등은 갈등론자들이 보는 갈등은 오히려 갈등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죠. 자, 얘네들이 보는 갈등은 바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죠. 그쵸? 그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계층화를 가지고 기능론, 갈등론을 나누어서 푸는 요 패턴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이제 2019 수능 예상이죠. 그쵸? 네,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두 문제가 같이 나올 확률은 조금 적고요. 요 문제가 나오면 요 문제가 안 나오고 요 문제가 나오면 아마 요 문제가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있느냐? 아니죠. 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자, 이것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부분은 이거는 이제 수능 20번 문제예요. 무조건 나오는 수능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20번. 그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바로 이 4단원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4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기초부터 이렇게 실력들을 좀 쌓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4단원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사회 이동이 있어요. 자,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사회 이동의 방향에 따라서 수직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이동 이렇게 나누죠.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이동의 범위. 자, 범위에 따라서 세대 간 이동이 있고요. 이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관계에서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세대 내 이동은 뭐냐면 내가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이제 과장, 그쵸? 차장, 사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의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개인적 이동이 되겠고요. 그쵸? 사회 구조적 변동에 의해서 이동이 일어나면 구조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문제가 폐지되니까 노비였다가 갑자기 양인이 되는 거. 이런 게 구조적 이동이에요. 개인적 이동, 개인의 노력에 따른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자, 수직이동. 수직이동이라는 건 뭐죠? 이동의 방향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수직이동의 가능성 유무. 이거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이런 사회를 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개방적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쵸?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면 수직이동이 불가능하면 이것을 우리가 폐쇄적 사회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사회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분류.
비율에 따른 분류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계층 구성원이잖아요. 계층 구성원.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상류, 중류.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의 어떤 비율을 뜻하는 거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비율. 자, 상류층이 적고 그 다음에 하류층이 제일 많을 때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뭐 이런 걸 모르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생기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기면 타원형 계층 구조. 이렇게 부르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게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폐쇄적일까요? 개방적일까요? 자, 폐쇄적일까요? 개방적일까요? 답은 뭘까요? 자, 알 수 없다죠. 왜? 폐쇄적, 개방적은 수직이동의 가능성 유무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데 이게 수직이동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개방적일까요? 폐쇄적일까요? 자, 이것도 답이 뭘까요? 알 수 없다죠. 이 자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개방적, 폐쇄적을 따지는 것은 수직이동의 가능성 유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건데, 자, 사회 이동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사회 이동 가능성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수직 이동 가능성이에요. 수직 이동 가능성. 자, 이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 자,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오고요. 개방적 계층 구조. 자, 개방적 계층 구조는 무슨 뜻일까요?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양이 뭐 피라미드든 다이아몬드든 뭐 모래시계든, 그쵸? 또는 뭐 타원형이든 상관없이 무슨 이동이 가능하다. 무슨 이동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수직 이동이 가능할 때는, 또는 하강 이동, 그쵸? 상승 하강 이동이 이렇게 다 가능하다면 그게 모양에 상관없이 전부 다 무슨 계층 구조다?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폐쇄적 계층 구조는 무슨 뜻이 될까요? 폐쇄적 계층 구조는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자, 그게 피라미드든, 모래시계든, 뭐 다이아몬드든, 그쵸? 또는 뭐 타원형이든 상관없이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폐쇄적인 거고요. 가능하다면 개방적인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쵸?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능 문제는 이겁니다. 20번 문제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그 구조만 알아두시고, 이거 지금 여기서 요 짧은 시간에 하긴 좀 어려우니까 요건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요 부분 자체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일단 부모 계층이 있고요. 자, 자녀 계층이 있는 거죠. 자, 부모의 상중하, 자녀의 상중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모의 상중하, 자녀의 상중하.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세습된 거예요. 부모도 상인데 자녀도 상. 부모 중, 자녀 중, 하하. 이건 세습된 겁니다. 그쵸? 여기는 세습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중하고,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상하고, 부모는 한데 자녀는 상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와 부모가 계층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친 비율이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이동을 한 거죠? 부모가 중한데 자녀는 상이나 중이니까 이것은 무슨 이동한 거고? 상승 이동을 한 거고요. 이쪽은 무슨 이동을 한 걸까요? 하강 이동을 한 거죠. 여하튼 상승과 하강이라는 수직 이동이 있으니까 이 사회는 개방적 사회인 겁니다. 여기가 다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되면 폐쇄적일지 모르지만, 그쵸?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개방적인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만들어내서 풀어내는 문제가 20번 문제인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표현법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네.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이런 말이 있고요. 부모 계층 대비 자녀와 부모의 계층 불일치 비율, 막 이런 말들이 쓰여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딱 읽었을 때 탁 와닿게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습들을 좀 해 주실 부분이다. 20번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이다. 됐죠? 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상중하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 30, 50. 근데 자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20, 60, 20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요? 여하튼, 부모하고 자녀 세대를 봤을 때, 뭐가 있는 거죠? 이 자체에 수직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방적 사회인 거예요. 네.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이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단원에서 또 100%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자, 이것도 수능에 100% 출제됩니다. 그쵸? 수능 100% 출제되는 문제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제도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라든지 AIA 뭐 띠링띠링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가 아니니까 뭐 이런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인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나라 국민 전체인데, 이쪽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이쪽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쪽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10개로 나눴어요. 뭐 몇 개로 나눠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인 사람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모든 그 나라,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 거. 강제가입이 원칙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강제가입이 원칙인 게 무엇이냐?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인데 무엇이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회보험. 뭐 4대 보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거. 그게 사회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고요.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또 건강보험이 있어요.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녔을 때 이제 다니다가 잘렸을 때를 위해서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돼 있으면서 별도의 이제 자산 운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보험은 무슨 성격이 강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노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일하다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질병 또는 이제 어떤 일하다가 어떤 다치는 것.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또는 실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쵸? 등등등등.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 사회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전 예방적 성격일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일까요? 지금은 어떤 거죠? 내가 직장 잘 다니면서 어느 정도 생활 능력도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다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험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전 예방적 성격. 그쵸? 그리고 이 비용은 이렇게 이제 돈을 내잖아요. 이 사회보험료를 이제 혜택을 받는 그 국민들이 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치료를 받죠.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암 치료비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비의 80에서 90%, 약 9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그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은 얼마만큼 내느냐? 돈을 얼마만큼 내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자, 돈을 내는 주체는 누구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혜택을 받는 그 수혜자, 그 국민이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기업도 일부 분담을 하고요. 정부도 일부 분담을 해서 비용을, 그러니까 뭐죠? 그 기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수혜자는 어느 정도 내느냐? 수혜자는 자기가 버는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능력만큼 내는 건데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수혜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수혜 정도에 따른 이렇게.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 이건 틀린 겁니다. 혜택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건강보험료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회장도 뭐예요? 돈을 내고 있겠죠. 능력만큼 내니까 나는 몇십만 원 내면 되지만 이거 뭐죠? 훨씬 그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그쵸? 수천만 원, 뭐 수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그쵸? 네. 그렇지만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똑같이 병원에 가면 어떨까요? 혜택은 똑같아요. 즉 혜택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큼 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오답으로 나오는 거는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죠? 네. 자, 일단 사회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거고 노령이라든지 질병, 실업 등에 대한 대처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고 비용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과 기업, 정부가 분담을 하고요. 능력에 따라서 내는 것이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사람들끼리 만약에 뭐 노인이 됐거나 아니면 뭐 실업자가 됐거나 또는 아프거나 이러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격이 강하다. 상호 부조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상호 부조적 원리, 상호 부조의 원리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상호 부조의 원리로 어떻게 된다? 운영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의 원리로 운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노령이 됐거나 또는 뭐 질병에 걸렸거나 실업자가 됐거나 이랬을 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득 재분배, 그쵸?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어요. 재분배 효과도 있음. 이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 목적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것은 아니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일단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비용을 낼 수 있는 생활 능력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국민이 전부 다 생활 능력자일까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활 무능력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정도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즉,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쵸? 비율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생활 무능력자가 되고요. 이러한 생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 정도로의 보험료 자체도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여하튼 우리 그 한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거 제도 이름이에요. 공공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공공부조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상호부조가 있어갖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은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고요.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생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공부조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이 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가입이라든지 시험 문제 나오는 표현은 이거예요. 강제 가입 아니에요. 임의 가입이라든지 내가 가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 기초연금이 있고요. 기초연금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급여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장애인 급여 또는 뭐도 있을까요? 이제 의료급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예.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공공부조 대상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낙인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공공부조 대상자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공공부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거의 목적은 이거와 좀 다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야, 이것은. 현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공공부조다. 그러면 공공부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냐, 사후 처방적 성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죠. 처방적 성격이다. 그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누가 할까요? 비용은 바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그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내겠죠. 그럼 이 세금은 누가 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 생활 능력자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공공부조는 무슨 효과가 크다?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얘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에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상호 부조가 없느냐? 그건 있기는 하죠. 왜냐면 결국은 한나라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보면, 그쵸?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생활 무능력자를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공부조의 그런 속성도 띄고는 있지만 주 목적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얘도 얘고요. 얘도 얘인 거예요. 또 상호 부조의 원리가 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호 부조의 원리로 운영되는가 그럼 얘는 상호 부조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있기는 하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아니오고 얘는 얘예요. 상호 부조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하면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단어를 외우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알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이제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금전적 지원. 다시 말해서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적 지원. 그쵸? 또 하나는 이제 비금전적 지원.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비금전적 지원. 이것은 이제 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비경제적 지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과? 사회보험과 바로 무엇이 있는 거다? 공공부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쵸?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 서비스예요. 사회 서비스. 이 사회 서비스는 주 목적이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어떤 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목적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 이외의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상담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또는 어떤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돌봄. 그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전적인 게 아닌 거죠. 그쵸? 시설 이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있냐면 국가도 있고요. 그쵸? 국가도 있고 민간 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그쵸?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지만 이것은 국가와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구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좀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어떤 빈곤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빈곤 문제. 과거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빈곤 문제도.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죠. 여기에 관련 있는 것은 무슨 빈곤이 있냐면, 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어요. 자,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이제 가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죠. 그쵸? 과거에는 이 절대적 빈곤선이 최저생계비였어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였었죠. 50% 미만.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개념으로 일원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형태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외에도 시험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자체는 이제 쉬운 거고요. 이것도 도표 분석으로 나옵니다. 도표 분석. 예를 들자면 남녀 간의 소득 격차. 이런 걸 도표로 주고 문제를 내거나, 요즘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뭐 소득 격차, 이런 문제. 또는 이제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도표로 주고 문제를 내는 거죠. 또는 지역별 소득 격차,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이 4단원의 사회 계층화와 관련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